유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3년 차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비 효과에 전 유럽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이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동아줄을 잡기 위해 안간힘 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수만의 병사를 문자 그대로 갈아 넣긴 했지만 결국 러시아가 도네츠크주 아우디이우카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네츠크 북부에 위치한 아우디이우카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핵심 지역 중 하나였는데요. 그만큼 러시아의 공격이 격렬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 내전부터 무려 10여 년 가까이 아우디이우카를 지켜내왔습니다. 사실상 아우디이우카의 생존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돈바스 탈환의 마지막 희망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우디이우카를 10년 만에 다시 러시아에 빼앗겼으니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난 1월까지 단 3개월에 아우디이우카 공방전 동안 러시아군의 중장비 손실이 자그마치 488대에 육박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우크라이나군의 동급 장비 손실률은 37대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곧 우크라이나군이 구축한 아우디이우카 방어선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는 증거인데요. 게다가 전투력 격차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13배가 넘게 차이 나는 교환비는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는 수치인데요.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후방의 생로를 따라 순환 배치만 이어졌다면 우크라이나군이 아우디이우카를 거점으로 동부전선 탈환지를 넓혀가는 시나리오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질병이나 다름없는 포탄 부족은 끝끝내 우크라이나의 발목을 잡고 말았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독일 미넨에서 열린 안보회의 연설을 통해 유감스럽지만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화력 체계가 부족하고 푸틴의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우디이우카의 패주가 이를 증명한다며 서방 사회의 군사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국토가 전쟁터로 변한 우크라이나의 미천이 결국은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9월경 부분동원령을 발령하며 무려 80여 년 만에 전시 경제 체제에 돌입했고 이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러시아가 전시 경제 체제에 돌입했다 하더라도 러시아 본토까지 전쟁의 화마에 휩쓸렸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토만이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본진 싸움을 하기에는 우크라이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데요. 더군다나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기반은 러시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리 전시 경제체제와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경제사회 구조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도 생산 거점 자체는 멀쩡한 이상 전후방 가릴 것 없이 온 국토가 전쟁터인 우크라이나가 물량 싸움에서 따라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6.25 전쟁 당시 탄약 보급 부족으로 유엔군 참전까지 필사즉생의 각오로 북한의 남하를 저지해야만 했던 대한민국의 과거가 떠올라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오죽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 우크라이나 전황이 불리한 까닭은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손 놓고 있었던 결과다라며 강하게 비판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2월 16일 최대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를 암살하는데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내에서 반푸틴 연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는데요. 유럽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악몽이었던 러시아의 서진을 막을 사람이 러시아에 전부 사라진 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 3국은 부군이 당장 오늘 내일하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발트 3국을 노릴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발트 3국은 독일 같은 유럽의 맹주국들과 달리 자신들의 국방력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진작에 강화를 위해 동아줄을 붙잡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방벽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023년 12월 러시아의 프로파간다 방송에서는 아주 황당한 망언이 전파를 탔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러시아 유력 언론인의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다시 제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발트 3국은 15분이면 점령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인데요. 아무리 지금 당장 전선이 고착 상태고 심지어 러시아가 전과를 올리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전체 전황은 아무리 잘 쳐줘봐야 반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전선을 늘리는 건 전략적 자세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발트 3국은 나토 소속 국가라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이 있을 경우 나토 원장 3조인 집단방위가 발동되어 서방 사회 전체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최소한의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다만 문제는 애초에 러시아가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나라였다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푸틴의 정적인 니발리가 암살되었고 2024년 3월 15일에서 17일 예정된 러시아 대선에서 모두의 예상처럼 이견 없이 푸틴이 승리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행보는 종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발트 3국은 러시아 침략 시 발트 3국은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라며 나토의 병력 증강을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발트 3국의 상황에서는 러시아의 발언을 정신나간 헛소리쯤으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발트의 탓입니다. 발트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 핀란드, 스웨덴, 독일, 폴란드, 발트 3국과 모두 접한 복잡한 바다입니다. 다만 유럽의 에너지 젖줄이나 마찬가지인 노르드 스트림이 해저를 지나고 칼리닝그라드의 발트 함대가 막강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묘하지만 러시아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힘의 저울은 순식간에 나토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고 스웨덴 역시 나토 가입을 목전에 두면서 졸지의 발트해가 나토의 호수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원인 제공을 러시아가 했으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러시아는 정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입장에서 발트해는 군사, 경제 어느 쪽에서나 포기할 수 없는 바다입니다. 일례로 발트해는 러시아가 타국을 거치지 않고 서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군사적 근로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토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봐도 발트해는 러시아의 몇 없는 부동항으로서 핵심 무역 경로 중 하나인데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러시아의 주 수입원인 노르드 스트림이 지나는 통로입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유럽연합과의 무역 및 정치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발트해가 나토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요. 결국 러시아로서는 발트해에 진출할 수 있는 진입로를 넓히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이 중 가장 만만한 게 발트 3국입니다.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무려 70여 년간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데다 군사력까지 빈약한데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를 모두 합해도 상비군이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물론 특정 국가의 군사력 수준을 병력 숫자만으로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칼리닝그라드만 봐도 최소 9천에서 최대 20만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발트 3국은 지리적으로 칼리닝그라드, 벨라루스, 러시아에 포위된 형상입니다. 영토도 광활하고 벨라루스와 러시아 쪽 진입로만 막으면 그만이었던 우크라이나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요.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침략 시 나토가 개입하기까지 최소 180일 이상은 걸린다며 그러나 국토 면적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시간이면 에스토니아가 완전히 파괴되고도 남을 시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단 100일 만에 12만 5천 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발트 3국의 총면적은 약 17만 5천 제곱킬로미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 점령한 넓이보다 고작 5만 제곱킬로미터 넓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발트 3국만 점령하면 월경지인 칼리닝그라드와 물리적 지상 통로를 연결할 수 있고 벨라루스까지 앞에 폴란드와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로서는 이쯤이면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만한데요.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동유럽 영토 회복에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두고 볼 것도 없이 폴란드, 루마니아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서진입니다. 이에 발트 3국은 현재 각국에 1000여 명씩 배치된 나토군을 국가별로 2만에서 2만 5천 명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9일에는 발트 3국이 연합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어 구조물을 구축한다는 발트의 방어선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발트 3국이 유럽의 마지노선이 되는 모양새인데요. 심지어 발트 3국은 유럽 국가답지 않게 발빠르게 움직이며 직접적인 중무장까지 돌입했습니다. 더 이상 나토의 무거운 엉덩이만 믿고 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증명이 되었지만 동맹국이 얼마나 강력하든 결국 자국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를 위해 발트 3국은 대한민국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는 국방비를 42%나 증액하는 한편 대한민국에 또다시 K9 자주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9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K9 완제품을 도입 운용하면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걸출한 성능을 경험한 덕인데요. 에스토니아는 이미 K9 유저클럽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 후 K9 자주포 12문을 추가 구매하면서 2026년까지 총 36문의 K9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라트비아는 대한민국의 K21 장갑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2월부터 4조 원 규모 1000여 대 라트비아 신규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 K21, 오스트리아, 스페인의 아스코드, 튀르키의 툴파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K21이 오랜 시간 대한민국에서 운용되며 현장 운용 이력을 쌓은 데 반해 경쟁 기종들은 모두 시제 장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K21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장갑차답게 40mm 주포를 탑재하고 현군과 청검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K21의 화력도 한몫하는데요. 라트비아는 전차가 없기 때문에 선택지 중 가장 고화력인 K21에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리투아니아는 개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 개 기계화 보병대대를 전차대대로 전환하면서 총 54대의 전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참가하여 평가받고 있는데요. 가까운 노르웨이가 독일의 레오파르트2를 선택했다가 아직도 제대로 된 납품 계획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궁지에 몰린 리투아니아가 대한민국과 K2 흑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23년 10월 국내 방사청장과 리투아니아 국방차관이 직접 만나 방산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이웃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보다는 도입 규모가 크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 시작 시 K2 흑표가 핵심 후보로 부상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유럽의 위기 속에서 의도치 않은 대박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무기가 가장 가치 있을 때는 사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다만 현실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뿐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방위무기가 유럽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벽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T-72 B3 전차가 마침내 국경을 넘자 거의 모든 전문가가 우크라이나가 딱 3일을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러시아군 본대가 키이우까지 진격하는데 하루, 우크라이나군이 농성을 벌이는데 하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피랍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함락을 선언하기까지 또 하루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전력은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증인이듯 우크라이나의 분전은 상상 이상이었고 전쟁은 2년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길어진 전쟁은 이제 휴전의 기미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지만 정작 나토의 확장을 가속했을 뿐입니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가 중립국지위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한 건 러시아 입장에서 최악의 결과입니다. 혹 때려다 혹 붙인 셈이죠. 이쯤이면 푸틴과 젤렌스키 중 누가 진짜 정치 초보인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인데요. 이 중에서도 핀란드와 러시아는 무려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EU와 러시아 사이 가장 긴 국경선이었는데요. 그런데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이제는 나토와 러시아의 접경지가 기존 대비 2배나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화들짝 놀란 러시아가 부랴부랴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며 위협했지만 핀란드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았는데요. 최근 핀란드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의심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로켓을 쏟아붓고 동시에 무장대원들을 키부츠에 투입해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하이브리드 공격의 극단적 예시입니다. 성동격사의 고전적인 전략대로 로켓은 눈속임일 뿐 하마스의 진짜 목적은 지상에서 무장대원을 투입, 민간인 학살과 납치를 저지르는 것이 본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공격은 물리적 군사력을 동원한 재래식 전쟁에서 탈피해 유무형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작전입니다. 여기에는 테러나 사보타주부터 사이버전, 여론전, 정치공작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 공격이 기존의 무력을 동원한 전쟁보다 더욱 위험하고 대처가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장 크림반도 사태, 유로마이단과 우크라이나 칠러 시위, 돈바스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만 봐도 러시아군 정보총국 지하류의 여론조작과 정치공작 정황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주정부가 칠러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 선량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민간인들을 말살하고 있다는 공작을 벌였는데요. 이는 결국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 주민 보호라는 침략 명분이 되었습니다. 작금의 핀란드 상황을 보면 2014년 혼란했던 우크라이나를 떠올리기 충분한데요. 다만 이번에 러시아가 선택한 하이브리드 무기는 다름 아닌 난민입니다. 언뜻 난민 유입으로 무슨 피해를 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탈북자의 사례입니다.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국정원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받는데요. 이는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을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탈북민인 척 국내로 들어와 합법적인 대한민국 국민 신분으로 간첩 활동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지난 2008년 이후 탈북자 위장 간첩만 11명 이상이 적발되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이슬람 난민들을 먼저 받아들인 후 이들 사이에 공작원, 간첩 등을 숨겨 핀란드 같은 인근 나토 회원국들로 입국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난민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들 중 한두 명이라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핀란드 사회 깊숙이 침투해 하이브리드 공격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핀란드 사회가 혼란해질수록 더욱 많은 공작원이 침투할 수 있을 텐데요. 심지어 아예 처음부터 테러나 사보타주를 목적으로 한 특수부대를 난민으로 위장해 침투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핀란드는 난민 유입 시도를 러시아의 소행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은 러시아 인근의 동부국 경지대에 난민들이 몰려든 것에는 러시아가 배경으로 있고, 그 이유는 핀란드가 미국과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평소 핀란드 러시아 국경에서는 하루 평균 1명꼴로 난민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그 수십 배가 넘는 망명 신청이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그 이후로 서류 등 자격 조건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난민들의 핀란드 망명을 위해 러시아가 허술하게 출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핀란드가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시 러시아가 10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을 핀란드에 밀어넣는 하이브리드 공격 전략을 취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가 중립국지위를 버리고 나토에 가입하자 그 예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핀란드는 지난 17일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을 일부 폐쇄하며 문단 속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인접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북유럽까지 작은 불씨 하나에도 위태로운 화약고가 된 형국입니다. 다행히 핀란드의 국방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1939년에 소련의 침공으로 발발한 겨울전쟁 당시 핀란드는 현격한 힘의 불균형 속에서도 소련군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상당한 전과를 올렸었는데요. 이후 중립국으로서 국제분쟁에서는 벗어났지만 국방력은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전 유럽에서 K9 자주포를 가장 능숙히 운용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번 국경 폐쇄에도 K9을 전진 배치하며 힘을 싣고 있는데요. 핀란드는 지난 2017년 K9 자주포를 48대 도입했고 이후 러시아의 수상한 움직임을 발빠르게 포착하고 2021년 우리가 옵션으로 제안했던 10대까지 추가 도입했습니다. 게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는 38대 추가 구매까지 결정하며 총 96문의 K9을 보유할 전망입니다. 핀란드가 보유한 자주포 153문 중 60% 이상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인 셈입니다. 또한 중립국지위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면서 핀란드는 600문이 넘는 구형견 인포를 전부 자주포로 교체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전부 K9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게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유럽방 산업으로 K9 자주포로 이루어진 유럽 최대 규모의 포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이 쉽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이웃 국가인 노르웨이도 K9 48대를 운용 중인 일명 K9 사용자 클럽의 일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만을 사이에 둔 에스토니아는 총 36문 6개 포대 물량의 K9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육군의 현역 병 숫자가 18,400명에 불과하다는 걸 감안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물량인데요. 이는 곧 유사시 에스토니아가 발트 3국의 방어 요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핀란드가 도합 700문에 달하는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된다면 노르웨이, 핀란드, 발트 3국, 폴란드로 이어지는 거대한 방어선이 모두 같은 체계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운용 난이도부터 유지보수 비용까지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핀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K9 운용 실력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핀란드 여군이 능수능란하게 K9을 조종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인데요. 군인이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별할 게 없지만 포병병과는 여성에게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상당합니다. 155mm 포탄의 평균 무게는 40kg에 육박하고 장약 무게만 30kg에 달해 남성들도 포병병과에서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핀란드 여군들은 능숙하게 K9을 조종하고 차체 내부에서도 신속하면서도 여유로운 동작으로 장전과 사격까지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K9 자주포는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돼 여성이나 경험이 적은 신병이라도 손쉽게 장전과 사격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포탄 보급 또한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적습니다. 핀란드는 대한민국처럼 남성만 의무 복무에 해당하지만 여성의 자원 입대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K9의 자동화 시스템은 상당한 장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 의무 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여군 비율이 20%나 되기 때문에 전투병과에도 상당수의 여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운용과 조작이 어렵지 않은 K9 자주포에는 여군들도 승무원으로 많은 활약을 펼치는 중입니다. 러시아와 보이지 않는 물밑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핀란드로서 대한민국과 K9 자주포를 제외한 선택지는 고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